박예수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 김성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나서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어머니. 성현아, 잘 지내니? 요즘 소식이 없어서 걱정돼서 전화해봤어. 아, 네.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짧고 건성인 대답에 애순의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와의 통화를 반가워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던 아들이었는데 결혼 후 성현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사실 변화의 조짐은 결혼 전부터 있었습니다. 성현이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죠. 아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여자친구 앞에서는 더욱 위축되어 보였어요. 그 여자는 간호사라고 했는데 첫인상부터 어딘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수는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식도 소규모로 치렀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가족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간소하게 하자고 했거든요. 애수는 아쉬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추세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죠.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성현 부부는 신혼집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명절에도 며느리가 친정에 가야 한다며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에도 성현은 혼자 잠깐 들렀다가 서둘러 돌아갔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이에요. 수연이는 어떻게 지내니? 애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성현은 항상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네, 잘 지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가끔 혼자 집에 들를 때면 아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성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죠. 체격도 눈에 띄게 말라갔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어요. 애수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성현은 항상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결혼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아예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고 애순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한 거 아닐까? 애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단순한 부부 갈등 이상의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의 변화를 모를 리 없었죠. 성현은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은 결코 좋지 않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던 애수는 아들 걱정에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시 아들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집안에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애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 통화를 한 지도 보름이 넘었어요. 그동안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성현은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죠. 어머니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해졌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어. 애수는 마음을 굳히고 아들의 집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결혼 후 집들이 때 한번 가본 뒤로는 며느리 수연이 불편해할까봐 전혀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수연은 시어머니의 방문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어서 길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야 하는 먼 거리였지만 아들이 걱정되어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가는 길 내내 애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좀처럼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아들 생각만 났습니다. 마지막에 본 성현의 모습이 너무나 초췌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집들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만 해도 신혼의 행복감이 얼굴에 배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밝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1년 전 집들이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왠지 무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버튼을 눌렀어요. 1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호수를 확인하는 애순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집들이 때 한 번 와봤던 길이지만 마음가짐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거든요. 드디어 성현이 사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애수는 눈앞의 모습에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성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애수는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현의 머리에는 동전만 한 크기의 원형 탈모가 여러 개 생겨 있었어요. 이른바 원형 탈모라고 불리는 땜빵들이 머리 곳곳에 보기 흉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성현은 당황한 듯 손으로 머리를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몸이었어요. 집들이 때까지만 해도 건강한 체격을 자랑하던 성현이 말 그대로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볼이 꺼져 있었고 눈 주위는 검게 그늘져 있었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자 애순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현아, 너 이게 무슨... 애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들은 당황한 듯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어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1년 전 집들이 때 보았던 깔끔하고 정돈된 신혼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실 곳곳에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강아지 털이 뒹굴고 있었어요. 이상한 냄새도 진동했습니다. 소파 위에는 온갖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식탁도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죠. 벽 한 구석에는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베란다 쪽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집들이 때 새 가구들로 예쁘게 꾸며놓았던 거실은 이제 창고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수연이는 어떻게 지내니? 애순이 조심스럽게 며느리 안부를 물어보자 성현은 침실 쪽을 힐끗 바라봤어요. 아직 자고 있어요. 밤늦게까지 인터넷 쇼핑을 해서. 그때 침실에서 강아지 2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작은 개들이었지만 집안은 털투성이었고 곳곳에 배설물 냄새까지 났어요. 집들이 때는 없었던 강아지들이었습니다. 성현은 황급히 강아지들을 달래며 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애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애순은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초췌한 모습과 엉망진창인 집안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성현의 얼굴에서 절망감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성현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 성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투를 챙겨 입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애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에서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니와 아들은 조용히 집을 나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늦가을 공원은 쓸쓸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오랜 침묵이 흘렸습니다.
애수는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성현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죠. 바람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성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니? 애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성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성현은 결혼 초기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달까지만 해도 수연은 간호사로 열심히 일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답니다. 이유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라고 했지만 성현이 보기에는 그냥 일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일을 그만둔 뒤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았고 청소나 요리는 물론이고 설거지조차 하지 않았어요. 성현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집은 엉망진창이었고 수연은 침대에서 스마트폰만 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현이 퇴근하고 집안일을 다 해야 했다고 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까지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답니다. 애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신혼부부라면 함께 집안일을 나눠서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남편 혼자서 모든 걸 떠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더구나 아내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집안일까지 하지 않다니요. 성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수연은 일을 그만둔 지 1달쯤 지나서 갑자기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답니다. 다단계는 아니고 정당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시어머니인 애순에게도 상품을 사달라고 부탁했었죠. 애순도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사업을 한다니까 도와주려는 마음에 50만 원어치나 샀었거든요. 하지만 그 화장품들은 품질도 좋지 않았고 가격도 비쌌어요. 그런데 1달도 안 돼서 수연은 그것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인터넷 쇼핑만 했다는 거예요. 수연은 하루에도 몇 개씩 택배를 시켰고 집안은 점점 물건들로 가득 찼다고 했어요. 화장품, 옷, 액세서리,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을 운동기구까지 무분별하게 주문했답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매달 200만 원씩 나왔다고 했어요. 성현의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전세대출 이자와 생활비, 거기에 수연의 무분별한 쇼핑까지 더해지니까 가게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성현은 여러 번 수연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오히려 화만 냈다고 했어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결혼 전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됐는데 왜 이제 와서 간섭하냐고 따져들었답니다. 애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서로 협력해서 꾸려나가는 건데 한쪽에서만 책임을 지고 다른 쪽은 마음대로 돈을 쓴다니 말이 안 됐어요. 더구나 일도 안 하면서 집안일까지 하지 않다니 이게 어떻게 부부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현은 말을 하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절망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가 생기기 시작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아서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애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들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현의 입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성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의 무분별한 쇼핑이 계속되면서 집안은 점점 창고처럼 변해갔다고 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한 번도 뜯지 않은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침실에는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수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 2마리를 데려왔다고 했어요.
성현과 상의도 없이 혼자서 결정한 일이었죠. 작은 아파트에서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 것도 벅찬데 수연은 강아지 돌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답니다. 강아지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집 곳곳에 배설을 했고 털은 온 집안에 날렸어요. 냄새도 심했지만 수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현이 퇴근 후에 강아지 배설물까지 치워야 했어요. 집안일, 요리, 청소에 이어 강아지 돌봄까지 모든 게 성현의 몫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성현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외벌이로 전세 대출을 갚으며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했는데 퇴근 후에도 집에서 쉴 틈이 없었다고 했어요. 수연은 오히려 가사 분담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대했답니다. 자기도 힘들다고 강아지 키우는 것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수연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는 게 전부였죠. 강아지들도 제대로 산책시키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은 강아지들이 집안을 더 어지럽혔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 갔어요. 수연이 주문한 화장품들이 세면대 주변을 가득 메웠고 옷들은 옷장에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방바닥에 쌓아두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사용하지 않는 액세서리들과 포장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성현이 아무리 정리해도 다음 날이면 다시 엉망이 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어요. 성현은 퇴근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우울해졌다고 했습니다. 집이 휴식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일터가 되어버렸거든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해야 했고 강아지들까지 돌봐야 했어요. 그런데도 수연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수연은 성현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거나 늦은 밤에 야식을 사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자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으면서도 피곤하다며 성현에게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성현이 피곤하다고 하면 수연은 화를 냈어요.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왜 자기만 힘든 줄 아냐고 따져들었습니다. 경제적 압박도 점점 심해졌어요. 수연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성현의 월급만으로는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세대출 이자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었는데 거기에 생활비와 수연의 쇼핑비까지 더해지니까 매달 적자였어요. 성현은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수연의 요구는 계속되었어요. 새로운 화장품이 나왔다며 사달라고 하거나 친구들과 비교하며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성현이 돈이 없다고 하면 수연은 서럽게 울면서 자기만 못 살게 군다고 원망했어요. 그때 수연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성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이 어느 날 성현에게 던진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혼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왜 결혼해서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것이었어요. 애수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고 꾸려나가는 건데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기고는 자기만 피해자인 양굴단이요. 더구나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돈은 마음대로 쓰고 집안일도 하지 않으면서 불만만 토로하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성현의 몸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어요. 원형 탈모는 점점 심해졌고 체중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만성 피로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의 그 말을 들은 후
성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 수연의 모습과 결혼 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결혼 전 수연은 성실한 간호사였고 자립적인 여성처럼 보였어요. 데이트할 때도 더치페이를 하자고 했고 경제관념도 뚜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다고 성현은 말했습니다. 의심이 든 성현은 조심스럽게 수연의 과거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알아갈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연의 휴대폰을 보게 된 것도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수연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 전화가 왔는데 발신자 표시가 은행 대출 장담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성현은 본격적으로 수연의 금융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부부가 된 이상 서로의 재정 상태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연은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절대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현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했을 때 수연의 반응은 극렬했어요. 갑자기 화를 내며 자기를 믿지 못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런 반응이 오히려 성현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수연이 친정에 간 사이 성현은 수연의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숨겨둔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금액을 확인한 성현은 다리에 힘이 빠질 뻔했습니다. 총 대출 금액이 5억 원에 달했던 겁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개인 신용대출, 심지어 불법 사금융까지 손을 댔더군요. 이자율도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매월 이자만 해도 수백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현은 그 서류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고 했어요. 수연이 결혼 전부터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간호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수연이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왜 결혼 후 바로 일을 그만뒀는지 이해가 됐어요. 수연은 자신의 빚을 해결할 방법으로 결혼을 선택했던 겁니다. 성현의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에 의존해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결혼 후에도 계속 돈을 빌렸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수연은 성현 몰래 성현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결혼하면서 성현의 개인정보를 알게 됐는데 그걸 이용해서 추가 대출을 받은 겁니다. 성현의 신용등급도 이미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성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이 있었던 결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수연은 성현의 보험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던 겁니다. 성현이 회사에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있었는데 수연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해지하자고 졸랐어요. 그 돈과 추가 대출을 끌어모아서 2억 원 상당의 작은 아파트를 샀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부동산 투자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그 아파트는 전세를 주기도 어려운 낙후된 지역에 있었고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이었습니다. 결국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관리비와 세금 등의 추가 부담만 늘어났어요. 애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절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순진한 아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성현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수연과 대면하기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진실을 알고 난 후 성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현실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침대 옆에서 들리는 수연의 콧소리 소리와 안 가득한 택배 상자들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일깨워줬습니다. 성현은 수연과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하지만 수연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5억 원의 빚에 대해 추궁하자 수연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 자기를 의심하고 뒤조사한 성현이 잘못됐다며 부부 사이에 그런 식으로 캐묻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돈은 다 투자야. 나중에 몇 배로 불어날 거라고. 수연은 자신의 빚을 투자라고 우겼어요. 하지만 성현이 확인해 본 결과 그 돈들은 모두 생활비나 명품 구매, 도박 등에 사용됐을 뿐이었습니다. 투자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수연은 성현을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들킨 것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수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성현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현이 퇴근해서 인사를 해도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집안일을 하는 성현을 보며 비웃기까지 했어요. 마치 성현이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습니다. 성현은 그때부터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거예요.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현은 조심스럽게 수연이 외출한 틈을 타서 집안 곳곳을 촬영했습니다. 거실에 쌓인 수십 개의 택배 상자들, 침실 바닥을 뒤덮은 옷가지들, 화장대 위에 어지럽게 널린 수백만 원어치의 화장품들, 강아지 배설물로 더러워진 카펫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수연의 하루 일과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일어나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 오후 내내 드라마를 보며 누워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일어나 라면을 끓여 먹고는 다시 침대로 들어가는 것이 수연의 전부였습니다. 성현은 또한 수연의 빚 관련 서류들도 조심스럽게 복사해 두었어요. 은행 대출 서류, 카드 명세서, 사금융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수집했습니다. 수연이 성현 명의로 받은 대출 서류들도 발견해서 따로 보관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수연의 언어 폭력이었습니다. 수연은 성현을 향해 점점 더 심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무능력하다고 비하하고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성현의 외모까지 비하하며 왜 이런 남자와 결혼했나 싶다는 말까지 했어요. 성현은 그런 말들도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해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연의 폭언과 협박, 금전 요구 등이 모두 증거로 남겨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성현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달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머리의 탈모는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모자 없이는 외출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체중도 10kg 넘게 빠져서 옷이 다 커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밤새 수연과 다투거나 혼자 고민하느라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거든요.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얼굴이 초췌해졌지만 성현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성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애순을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애순은 아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자신이 키운 착한 아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애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성현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죄스러워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까지 걱정시키고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애수는 곧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구해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애수는 성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있잖니. 애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혼자서 아들을 키워온 그 강인함이 다시 살아났어요. 성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결의가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애수는 성현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성현이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을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지만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한 후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날 법원에서 수연을 다시 본 성현은 충격을 받았어요. 수연은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나타났고 마치 피해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호소하며 성현과 애순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갔어요. 하지만 성현이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이 제출되자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수연의 5억 원 빚과 성현 명의로 받은 대출 서류들, 그리고 일상을 담은 영상들이 차례로 공개됐어요. 수연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의 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수연 측에서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애순의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애순은 자신이 10년 넘게 다니던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사장이 만류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일자리쯤은 포기할 수 있었어요. 아들의 재판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서 변호사 비용을 마련했고 매번 재판에 성현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수연 측에서 계속해서 반박 자료를 제출하며 시간을 끌었거든요. 성현의 증거들을 조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오히려 성현이 수연을 감시하고 학대했다고 맞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법원에 가야 했고 그때마다 애수는 빠짐없이 성현의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일도 그만두시고. 성현은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애수는 단호했어요. 일은 나중에 다시 구하면 되지만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애수는 매일 아침 성현에게 든든한 아침을 해주었고 재판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도 함께 참석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성현이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수연은 더욱 악랄한 수를 썼어요. 성현의 직장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죠. 성현이 자신을 학대했다며 회사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심지어는
성현의 상사에게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성현은 직장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업무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애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더욱 분노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1년을 넘어가면서 애순의 생활도 팍팍해졌어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애순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성현은 어머니의 희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애수는 성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악한 사람을 잘못 만난 거지. 재판 과정에서 수연의 추한 모습들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법정에서도 성현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애순에게까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수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마침내 1년 4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수연의 기만적인 결혼과 정신적 학대, 경제적 피해를 명확히 인정했어요. 성현의 완전 승소였습니다. 애수는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아들을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구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성현은 오랜만에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신혼집을 떠나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것이죠. 애수는 아들을 맞으며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아들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아들의 상처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현의 머리에는 여전히 동전만 한 크기의 원형 탈모가 여러 개 남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마와 목 부분에 염증성 혹들이 여러 개 생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혹들이 곳곳에 돋아나 있어서 보기에도 아팠어요. 애수는 아들을 데리고 곧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성현의 상태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염증이 생겼을까요?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네요. 의사의 말에 애수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와 염증성 피부질환이라고 진단했어요. 당분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완치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애수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해주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김치찌개까지 성현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현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애수는 행복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천천히 먹어. 채알라. 애수는 아들이 급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현은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성현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악몽을 꾸기도 하고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의 염증성 혹들이 눈에 띄어서 우울해졌어요. 애수는 매일 아들의 상처 부위에 처방받은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혹들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원형 탈모 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지만 아직 눈에 띄게 부족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바보였나요? 어느 날 밤 성현이 애순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수연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그렇게 쉽게 당한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바보가 아니야. 내가 착한 거지. 애수는 아들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사람을 믿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다만 악한 사람을 잘못 만난 것뿐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성현은 쉽게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남아 있었어요. 수연이 성현 명의로 받은 대출들은 여전히 성현이 갚아야 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병원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애수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년 넘게 쉬었지만 아직도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예전에 일했던 식당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성현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체중도 서서히 늘어났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마의 염증성 혹들도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원형 탈모 부위에는 솜털 같은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애순과 성현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성현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머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성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아니면 더 큰 불행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어요. 고마워할 것 없어.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애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어 주는 것,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비록 몸에 상처가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나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애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